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취재하면서 예,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두 가지 재판에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네. 다들 다들 기자들 반응이 맞습니다. 예, 기자들. 부장이 또 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사회부장님 그리고 그 법조 출입하는 김정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성 부장님. 뭐 탄핵 심판 그리고 뭐 숨가쁘게 진행하는데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 한시름 더신 거죠? 이제 8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눈물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재판관들 간 이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재판과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헌재가 선고문을 꼼꼼히 적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늦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지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깔끔하게 뭐 이것 때문에 지연됐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뭐 때문에 지연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제 사실 좀 많은 분석들이 있었는데 뭐 하나가 지금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 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네. 심판, 특히 한 총리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윤 대통령보다 이틀 늦게 접수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먼저 나오면서 이 먼저 결론이 난 것을 좀 해소하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런 해석이 전원일치 8대 0으로 결론이 나면서 네. 좀 힘을 잃은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결정문만 봤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결론이 늦어졌다, 어떤 것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초월해서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 결정문을 좀 다듬기 위해서 이게 좀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봤을 때는 뭐 4대 4설, 그다음에 네. 뭐 6대 2설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원사이드하게 그냥 8대 0으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원 일치 판결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좀 가다듬느라 시간을 좀 많이 소요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석들도 있던데 실제로 상당히 판결문 결정문 요약본 말고 그걸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106쪽입니다. 아, 이게 앞선 두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제가 다 세보진 못했습니다. 네. 60에서 70쪽 정도로 알려지고 거의 있는데요. 2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면은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중에 했던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 논파해 나가는 형태로 네. 구성이 됐습니다. 뭐 이른바 뭐 호소용계엄이라는 그런 주장부터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채택, 이게 윤 대통령 탄핵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쟁점은 아닙니다. 네.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는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짚어서 이 보충 의견으로 언급한 대목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 측 내지는 여당이나 이젠 여당이 없죠. 네. 이제 보수층의 그런 불복 여지를 차단해 나가기 위해서 대리인단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깨기 위해서 공을 들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각종 선들이 난무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퇴임할 때까지 18일 이후로도 늦춰질 수 있다. 4월 또는, 18일. 네. 네. 또는 또 5대3 대들하게 걸려 있다. 그래서 결정 네.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네, 것도 나오고 4대 4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온 이런 각종 썰들이 뭐 근거도 없이 난무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취재하면서 어쨌든 기사는 예. 써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헌재 철통 보완이라고 요약을 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철통 보완 속에선 이게 예상보다 선고가 너무 늦어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해석들이 이 전직 헌법재판 연구관
또는 헌법재판관들을 통해서 저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연구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이런 해석들을 내놓는 거죠. 이게 이렇게 늦어질 일이 아니다.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예, 뭐 내부에서 싸우는 게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런 해석들을 하시면서 정말 그런 게 아니냐.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선고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 일정과 연관이 된 그렇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서 일부러 좀 선고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힘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전례를 고려했을 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을 끝나고 나서 네. 2주 안에는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 전 대통령은 접수부터 63일, 변론 종료부터 14일, 네,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그리고 결론까지 11일 네.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38일, 또 헌재 탄핵 심판대에 오른 지 111일, 111일. 예, 거의 4달 만에 결론이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정무적이게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인들도 그렇죠. 이런 걸 정무적 판단하기 힘든데 네. 각종 그 탄핵 심판들을 다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까지 끝내고 네. 모든 걸 클리어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냈다. 그 너무나 더 대통령보다 더 고도적인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판단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주시는 뭐, 분도 예, 계십니다. 그럴 수도 왜냐하면 너무 이게 이 변수가 다 딱딱딱 네. 하나하나 다 맞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고려해서 이런 결론을 냈다 아니면 이날에 선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재판관들은 법리적으로 따져서 이제 이 결론을 좀 더 치밀하게 다루는데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결정문에 이렇게 엄청난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모든 그 반대자들도 승복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뭐 결정문을 한번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너무 복잡해요. 이게 뭐 갑자기 1번, 2번 가다가 가나다 가다가 뭐 다시 1, 2, 3번 가다가 그래서 제가 좀 보다가 주말에 그 목차를 따로 만들었는데 목차만 페이지가 15페이지가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떤 방대한 분량들을 진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세세하게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일부 보충 의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보충 의견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정형식 재판관은 또 따로 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당기면서 진짜 역사에 남을 중요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그 결정문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것으로 좀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선고 결정문을 보면 일부 한 6명 정도는 이미 좀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었고 네. 2명인 그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김복형 재판관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재가 그 검찰 조서를 인용하는 거에 증거로 인용하는 그렇죠. 거 쓰는 네. 거에 대해서 예. 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런 네. 보충 의견을 낸 걸 보면 약간 절차상 문제를 이 두 분이 제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그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뭐 아시겠지만은 좀 비슷한 그동안의 다른 사건들에서 좀 비슷한 의견들을 좀 많이 냈습니다.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 이 어떤 증거, 피의자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봐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12일에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한 말을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네.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3 헌나 1 결정,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그리고 2023 헌나 2 결정, 검사 안동환 탄핵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정재판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맞아요. 알려드린다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논의를 했다. 예, 네.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결론을 냈다. 그렇죠. 네. 더 싸울 부분이 아니다. 근데 너네들이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러면은 왜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은 결정문에 보충 의견을 따로 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헌재 결정문에 담기는 그런 형식을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쉽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헌재 결정문에는 소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별개 의견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충 의견이 들어갈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소수 의견은 아시다시피 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이었다면 뭐 나는 기각이다. 준문에 반대하는 입장.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을 그렇습니다. 결론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소수 의견이 아니고 또 별개 의견이 뭐냐면은 별개 의견은 나는 결론엔 동의하는데 어떤 특정 법리에서는 좀 의견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결정문을 보면은 네. 그때 김복형 재판관이 나는 이 쟁점 중에 기각엔 동의하지만 그렇죠. 그 모든 쟁점이 다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분에 있어서 이 김복형 재판관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별개 의견으로 빠져나왔던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충 의견은 이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약한 겁니다. 나는 결론에도 동의하고 법리적인 해석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좀 말 그대로 보충 의견입니다. 뭔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약간 근의사항 정도로 볼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가하겠다. 그렇습니다. 추가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죠. 그래서 이것을 이 초반부터 반대를 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보충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좀 더 맡아서 고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좀 더 우세설이고 또 뭐 근데 또 평의실 안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였는데 나중에 보충 의견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도 아직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계몽령이라든지 네. 각종 말들이 이제 유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이런 뭐 재미있는 말들은 좀 다른 걸 좀 조금 아니 소개를 남 부장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계몽. 저는 계몽됐습니다. 가장 인상이 깊은.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계몽령 개인적으로 어떻게 김정인 기자는 계몽령이요.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제가 2월 3일부터 이제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해서 변론을 계속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말씀 주신 그 계몽령 나는 계몽되었다가 제일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것 그게 같습니다. 압권이라고. 그게 또 한 번 말을 얻는 것 같은데 그때 좀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기자들이 다 그 변론하는 날에는 이 헌재가 이 별관 1층에 브리핑실을 열어주는데 그게 네. 좀 자리가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본관에 대강당도 같이 열어주는데 네, 그렇죠. 대강당도. 네, 제가 대강당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네. 다들 기자들 네, 반응이 기자들이 기자들이 이제 네, 아, 다들 저건 뭔가. 네, 다들 장탄식을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다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당혹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통쾌하다고도 생각할 네.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글쎄요. 근데 그날 12월 3일에 그 이 국회 개헌부에 들어오는 이 영상을 생중계로 다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윤 대통령 직접 발언한
저 호수 위에 또 아. 달그림자 같잖아요. 예. 상당히 은유적인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또 표현을 또 준비해 왔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또 발언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또 몇 개 또 회자된 발언들 꼽아 보면요. 그 인원이냐 의원이냐 그렇죠. 예, 그 예. 내용도. 이것도 참 많이 언급이 되셨던 발언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이제 2월 6일에 헌재에 출석해서 그 진술을 하면서 진술이 그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들었다 했다가 나중에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이제 말을 바꿨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표현을 인원이란 놔두고 말은 쓰지 않는다. 인원이란 말은 쓰진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 이후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예전에 썼었다 이런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좀 많이 아니 재판정에서도 그 다음에 또 쓰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코미디였던 게 이게 좀 많이 뭐냐면 나왔죠. 그 발언을 하고 난 뒤 2분, 3분 뒤에 다시 인원을 만들어요. 맞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웃었다고. 예, 맞습니다. 이건 뭐지 했던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기억이 나고 뭐 그런 어떤 영상도 많이 돌았죠. 맞습니다. 재판관들 질문도 하나 꼽아볼까요? 네.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했던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날카롭게 짚은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보낸 거라고 항변을 하면 그러면 유리창을 왜 깼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 전 장관도 이제 그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그 입장을 계속 이어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바깥에서 보는 시선하고 같이 인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썰이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만큼 헌재의 그 논의 과정과 그다음에 판결을 통해서 나온 결론 이게 정말로 새어나가지 않았거든요. 완전 철통 보안이 지켜진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좀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취재가 안 된 적은 없었다. 물론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헌법연구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직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해도 되냐? 오히려 이렇게 말을 안 하면은 더 이상한 말이 더 새나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법이 그렇다.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 내용을 유출하면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내놓은 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요.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네. 네, 주석서인데 헌법재판소법을 해설한 주석서입니다. 이렇게. 참고서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비밀 평의 원칙은 법정 변론을 기록하는 공무원인 서기도 평의석상에 제석하는 걸 금한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에서 보면 어떤 회의를 할 때 속기사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못 들어갑니다. 아예 평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재판관들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재판관들도 만약에 자기가 서류를 뭐 빼놓고 평의실에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밖에서 누구한테 뭐 좀 들고 와라 이렇게 못 한답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렇습니다. 들고 들어와야 되는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평의실 앞에는
청경이 지키고 있고 또 이 평의를 마치고 나서 이 결정문은 이 초안 같은 거는 헌법연구관들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정도는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 주석서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아예 밖에 나가서 밥도 안 먹고 그 구내식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네. 그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구내식당까지도 이 도청 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도 보안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서 헌법재판소 내부의 그런 노력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고 결정문도 보니까 문서로 작성을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주고받고 맞습니다. 프린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네. 네. 네, 출력을 아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평의한 거를 바깥으로 누설할 경우 처벌도 받지 않나요?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항은 있는 거죠. 예, 법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 아.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몇 대 몇이었냐 네. 네. 이건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 밝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없죠. 네, 뭐 5대 3대 2다 뭐 이런 설들은 많습니다만 그것은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 현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어떤 문서에서 밝힌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좀 간과해서 그런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심판을 보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뭐 그 6명의 재판이 보수고 2명이 진보였는데 그래서 6대 2로 아마 기각될 거다. 내지는 5대 3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결론은 그런 것들이 다 썰이었고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은 초지일간 뭐 탄핵 인용에 네. 이렇게 무게를 두고 갔었는데 그거를 뭐 여러 그 보수 유튜버들이라든지 다른 언론들이 해석하고 이러면서 뭐 그렇게 썰이 막 퍼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법리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부터 그런 게 뭐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정영식 재판관이 좀 보충 의견으로 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또 다음 회기에서 이제 해서 이제 그 이번에 통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약간 그 재발의할 수 있는 횟수를 좀 제한해야 된다. 이게 무한 반복 정쟁의 도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좀 냈었고, 그리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증거 채택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법조계 반응 이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일사부재의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한 부분은 이게 사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네. 예. 네, 일리는 있습니다. 무한 반복 네. 탄핵 소추를 계속하면은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은 어쨌든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의장이 굉장히 그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그 절차를 굉장히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기를 바꿔가면서 이제 이 재표결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또 헌법재판소가 입법의 영역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직까지 법조계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약간 사건 분리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법의 권한이다.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한다는 자체가 아마 사건 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는 상황일 네,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아무래도 그 형사소송 증거조서. 예. 네, 네. 그 피신 조서를 채택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결정문만 봐도 그 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네. 또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 반대로 맞습니다. 네, 네. 써도 된다. 이렇게 네네네. 했거든요. 그 두 분은 네. 그 완화해도 된다. 적용을 완화해도 된다.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법정 의견이다. 이게 의견을 내지 않은 다른 네 분의 입장도 사실 이 두 분의 입장은 비슷합니다. 완화해야 된다는 쪽. 예, 근데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론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많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두 가지 재판에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탄핵은 파면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는 무죄가 나오면은 이것은 꽤 언밸런스한 거죠. 예, 그건 이거 그러면은 네. 굉장히 그 각계에 미치는 파장을 상상이 네. 가십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둘의 그 안배를 좀 맞춰야 된다는 입장이 상당히 좀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뭐 또 다른 헌법 연구관들은 그렇게 하면은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지금도 요즘도 형사재판을 보면은 이 새로운 증거 채택 법칙 때문에 증거를 계속 재조사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되고 네. 있는 재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탄핵 심판을 1년씩이나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입장도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판단을 해서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진짜 형사재판처럼 이렇게 계속 증거주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증인 계속 불러야 되고 네, 네. 그럼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니까 그게 다 보면 이제 이게 그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수들이 난무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혼란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게 더 길어지면 네. 국가 자체가 이렇게 마비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11차 변론을 했는데 뭐 111차 변론 뭐 이러고 있으면 그 국가 존립이 지금 네. 게다가 대통령인데 그렇죠. 네. 그참 논란이 좀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빨리 내줘야지 네.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네, 헌법재판소가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강조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국민이라는 대목입니다. 계엄 사태 속에서도 시민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대응 덕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헌재가 밝혔듯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혼란을 극복하는 이 슬기로움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